라방을 했거든요. 라방에서 어. 제가 잠깐 고백했습니다. 사실 약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활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너의 몰래 카메라 같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낀데 어떤 귀여운 면은 다른 분한테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의 몰래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제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좀 지킬과 하이드처럼 살았다. 예, 그래서 술 먹기 전에는 돌같이 일정한 사람처럼 살고 밤이 돼서 술을 먹으면 이제 그 귀여움을 이제 약간 과도하게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다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반성에 빠지게 됐고 이제 술을 안 먹고도 그 귀여움을 24시간 내내 골고루 이렇게 갖추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떤 귀여움인지 잘 모르겠네. 예. 자기가 이게 귀여움이라고 알면 그게 그때부터 귀여움이 아니에요. 함부로 자기 귀여움을 의식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억수 어렵네요. 그거. 예, 그냥 어.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예. 감독님만의 지금 귀여움을 규정해 주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이 시간 안에 몇 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새기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도 그 두 영화를 보면서 맨 처음에 그거에 놀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 두 캐릭터 안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것들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보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차차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배우님께서는 감독님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산나물 처녀를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산나물 처녀를 봤을 때는 이메일을 받고 그리고 편지를 읽고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그 다음 저녁에 가서 산나물 처녀를 보고 좀 놀랬던 건 일단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윤여정 선생님한테 저렇게 이상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그 단어를 쓰셔도 되실까요? 예, 네. 너무 이상한 역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달의 크기라든지,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음 날만 약속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실까 굉장히 이렇게 설렜죠. 어떤 분이실까 봐요. 예, 저는 산나물 처녀가 일단은 되게 이상했다. 예.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거. 예,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데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 근데 저는 이제 산나물 처녀에서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빛을 비추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저는 영화 볼 때 리액션 샷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보통 카메라들이 많은 영상물에서 사람을 비추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돌면서 풍경과 빛을 이렇게 비췄다가 좀 머무르는 그 장면이 참 좋아서 더 궁금했던 것 같고요. 영화는 이제 재미있었는데 처음에 그 이상함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여배우 최고라고 하는 게 뭐 인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최고 여배우 2명이 저렇게 이상하고 이상하다는 데는 그 영화가 웰메이드의 어떤 그런 빤드르르한 영화가 아닌데 그 두 분이 출연하는 그 어떤 언밸런스와 많은 언밸런스들로 이루어진 영화였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상한 영화를 만드실 수 있었는지 여쭤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힘든 일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산나물 처녀 그 시나리오 쓸 때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글을 쓰니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힘들 때여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힘든 순간을 뭐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 3일 정도 쓴 시나리오거든요, 저게. 그런데 이 영화의 홍보를 맡아주신 대표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희 그 대표님께서
몇 년 전에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시나리오 제작 지원이 있는데 해보라고 저한테 그 추천을 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되게 힘들 때였는데 뭐 세계산악영화제 가려면 뭐 어떤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만 나오면 된대요. 진짜 산에서 벌어지는 일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영화라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실직하려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였어요. 네. 고민이 진짜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그만둬야겠다. 정말 힘들다. 이런 게 닥쳐오기 전.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의 말을 듣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혼자. 제가 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었고, 그때 정확하게 메르스가 터졌어요. 네, 그때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저는 제주도에서 이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어요. 힘들 때. 그래서 그래서 산만 나오면 된다. 산에서 그럼 뭘 하지 하니까 이런 게 떠올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 1년 갔다가 들어와서 덜커덩 할 때 이게 됐어요. 시나리오를 냈는데 돼서 힘든 마음을 한번 보고자 찍은 거지만 사실 너무 정신이 없고 괴로웠을 때여갖고 무슨 정신으로 이 영화를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찍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냐면 저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 독립영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찍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 한 분 섭외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독립영화를 준비하는 그런 감독이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겁먹던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이 한 명도 모시기 힘든 이 배우를, 아니 뭐 내 배우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배우를 데려다가 이런 한심한 거 시킨다고 저는 오히려 더 편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너무 제 상황이 힘들고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걸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간단히 생각하고 간단히 부탁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다 완성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이 배우가 너무 강력해서 이 작품을 그대로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다음에는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좀 페어하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나름 진지해요. 이것도 나름 진지하게 만든 거지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됐고, 좀 정신없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왜냐면 이 연출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뭐가 디렉션도 주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데,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출력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 다 보고 나니까 한심하죠. 근데 뭐 사람이 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뭐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심해요. 뭔가 오늘이 일요일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고해성사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럼 산나물 처녀 쓰실 때는 메르스가 터지고 이어 산시리가 개봉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언제 시나리오 쓰실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세계보건기구에 알려드리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오더라고요, 살면서. 뭐 근데 이제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떨 때 내가 포레스트 검프 갈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가는 곳에 사건 사고가 막 있어서
혹시 그런 감이 드시면 제발 좀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감독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그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산나물 처녀나 이 찬실이도 이어서 보시면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 물론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감독님의 어떤 정말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영화 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보통은 그런 기분에 빠져서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면 다른 많은 영화들도 다른 색깔과 개성을 뽐내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힘든 분위기가 영화 안에 되게 이렇게 녹아 있는데, 그래서 같이 보는 사람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영화 안에서 힘든 순간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영화 색깔로 나오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감독님이 그 쓰실 때 뭔가 이렇게는 되면 안 되겠다고 특별히 경계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 건지.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굴곡이 좀 있었거든요,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유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힘든 사람도 24시간 힘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지금 웃으면 미친년인데 하면서도 사람은 웃고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머라는 게 얼마나 살면서 소중한 덕목인지 굳이 말로 정리하자면 그냥 알고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고, 언젠가부터선가 코미디가 뭔지 스스로한테 물어봤거든요. 코미디. 그러니까 유머 말고 제가 어쨌든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나리오 썼을 때 이 코미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네.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슬픔과 나를 동일시하면 그거는 비극이죠. 어떤 내가 슬픔을 겪게 됐을 때. 근데 내가 겪은 슬픔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걸 바라보면 그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이 코미디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비극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을 웃길 수 있고 그런 코미디가 좋은 코미디라는 거를 스스로 글을 쓸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거를 돌파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좀 이왕이면 남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 같은 창작물을 만드시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편이신가 보다. 너무 훈훈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희망찬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되게 네, 느껴져요. 네. 네. 근데 자유연기랑 찬실이가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색깔이나 분위기는 되게 상반되지만 감독님이 보시고 그 두 캐릭터 사능에 그 배우님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 혹은 연기라는 그런 대상을 쫓아가다가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내 앞길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이제 부딪힌 40대 무렵 정도의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고민을 그 인물과 가깝게 하셨을 텐데 그게 두 영화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두 감독님이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하세요? 예, 오. 그 일단은 이제 처지는 상당히 다르시지요. 그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일단은 김도영 감독님도 처음에는 영화과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의 매력을 느끼셔서 배우를 하셨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화 감독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제 감독님도 마찬가지셨고 그리고 그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 인물의 모델이 제가 하는 장면을 모니터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비슷하게 더 느껴지기도 했고 두 분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 김도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난꾸러기 애기 2명을 키우고 계신 그 애기가 지금은 좀 컸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못 말리는 4살, 7살 그런 애들, 남자애들 둘을 키우고 계시다가 그 어린이집 좀 보내고 2시간 동안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그냥 잘 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코미디에 강하시고 그분도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혹시 새로운 것이 생겨났을 때 또 그때 필요하면 즉흥적으로 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재능적인 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여성이 결혼이라는 계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두 분이셨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재능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재능 있는 여성 감독님 두 분을 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만나봤을 때는. 근데 둘 다 진짜 되게 시작을 같이 하게 된 귀한 인연이네요. 네, 좋죠. 그렇죠. 운이 좋죠. 앞으로도 더 운이 트이질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점도 재밌었어요. 연기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두 영화 다 직접 연기하신 캐릭터가 감독님의 분신 같은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연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그 비슷한 정도? 참고하신 정도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근데 사실 그 김도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연기를 제가 무대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아기가 4살, 7살이었으니까 저는 적어도 8년 정도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무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배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볼 수 없는 마치 그러니까 전설이 된 어떤 배우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과 리딩을 해보면 너무나 좋은 딕션과 너무나 그분이 나오신 영화가 있거든요. 그 부일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타신 영화 혹시 안 보신 분은 제목이 좀 눈부신 5글자인데 어쨌든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걸 혹시 보시게 되면 얼마나 깨끗하게 연기하시는 분인지 세련되게 연기하시는 분인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요 저는 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이 모델을 따라가면 무조건 진다. 그 오리지널을 닮으려고 하면 무조건 진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걸 일부러 마음 먹었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숨결로 내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오리지널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었고 감독님을 뵀을 때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감독님께서 어떤 힘드신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고 그럴 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초반에는 참고를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분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면 이분한테 질 수밖에 없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자신감이라는 면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이 바로 안 나오네요. 예, 기억 네, 혹시 아시면 이따 질문하실 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자유 연기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각각 다른 장면을 되실 수 있지만 마지막 장면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데에는 이견을 많이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영화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이고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이니까 그 장면에서 이 과연 지연이가 어떤 감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감독님과 함께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찍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시나리오는 본래 제목이 니나였고요. 니나는 그 독백 그 갈매기라는 연극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이 오디션이었는데 오디션이란 제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자유 연기였거든요. 그런 만큼 그 장면에서 이제 눈물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독백 중에 오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에도 명확한 리듬으로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걸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독백이 덩어리로 있으니까 그 독백을 외워야 했는데 저는 이 독백을 사실 대학로에 많은 여배우들이 있다면 거의 뭐 여자 배우, 남자 배우 할 것 없이 다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름다운 대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독백이 사실 독백을 많이 가지지 못한 조연의 어떤 그 배우 생활을 많이 해오던 저에게 이 독백이 온 것이 너무 행복했고 이 독백을 사실 아르바이트를 그 당시 좀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참 손님이 없는 마트였었어 가지고 요 밑에 종이를 이렇게 놓고 그걸 한 줄씩 외우면서 괜히 상품 보는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었고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그 대사를 통으로 그걸 시나리오에 쓰신 이유는 아마도 그 대사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배우가 사랑할 만한 그 독백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백을 완전히 외우는 어떤 과정에서 그 눈물의 비밀 같은 것을 열쇠 같은 걸 찾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걸 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리허설을 정말 최대한 했어요. 감독님 뭐 댁 근처에 가기도 하고 아기들 때문에 몸이 묶여 계시니까 촬영 직전 날까지도 만나서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감독님은 배우 출신이시기 때문에 리허설에 힘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그렇게 그 독백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힘과 그리고 감독님과 연습으로 그냥 그 장면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봐도 약간 저는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도 괜히 막 가슴이 이렇게 울컥해지는 막 그런 힘이 있는 그리고 그게 연기에 담겨 있고 영화에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두 영화의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찬실이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장 이 찬실의 요 순간만큼은 이 장면만큼 이 대사만큼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힘있게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으셨어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대사가 아코디언을 안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결심이지 싶은데 어려웠어요. 그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 대사에 뭐랄까 이렇게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전에 이 대사를 할 때 찬실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서 근데 현장에서 영민 선배님 만나고 감독님하고도 대사를 몇 차례 리허설을 카메라 돌기 전에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조절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대사도 약간 시나리오에 조금의 차이가 있게 이렇게 다듬으시기도 이게 하고 이제 리허설을 딱 했을 때 글 자체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독백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예. 제가 써준 예. 시나리오가 그러다 보니 배우로서는 연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진짜 어려워하시긴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자기 고백적이면서도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같은 어떤 그 지점을 찾아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글 같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독백은 또 아니고 그래서 딱 리허설할 때 딱 느낌을 들었을 때 약간 산문조로 이렇게 말씀을 문어체로 이렇게 연기를 느낌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어떤 쪼가 남아서 그게 산문처럼 느껴지면 좀 더 배우님이 연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로 좀 고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이크를 갈수록 나아진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에 이르는 방식을 아. 찾아가면서 밤새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8테이크인가 뭐 이게 롱테이크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 작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아코디언에서도 이제 실수 연발을 너무 실시간 하실 게 연주하니까. 많으신 장면이셨어. 예,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렇게 아코디언은 제가 이렇게 하면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감독님들이 정말 기가 차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 저랑 작업해 보신 분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느껴진 어떤 순간은 아 이게 찬실이에게서 가장 선명하고 이성적인 순간이다. 가장 뭐랄까 이렇게 감정들이 정화돼서 나온 이제 가장 이성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정신을 차리게 되는 정신을 순간이라고 차리고, 볼 수 있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이크리를 가면서 저도 정신을 이렇게 싹 차리면서 뭐가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영민 선배님 계속 울고 계시고 저는 정신 계속 맑아지고 그 카메라에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울어요. 매 테이크마다.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그 기운을 사실 그럼요. 배우들은 제가 받은 거죠, 받거든요. 그럼요. 자기만 연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도 왜냐면 사이즈가 좁혀졌다가 넓혀지는데 선배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순간에도 그렇게 열연으로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컷했는데 컷하면 여기에 휴지 쪼가리가 이만큼입니다. 나중에 봤습니까 그거 사진에 찍어놔야 된다고 했는데 울어가지고 콧물 푼 게 이만큼이더라고 방바닥에. 많이 우셨어요. 저는 보지에 계속 근데 선배님 진짜 이렇게 영민 하니까. 선배는 수도꼭지도 아니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저한테- 우시는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느낌 참 좋다. 제가 어떤 변화를 느꼈죠. 그 테이크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다행이다. 이래 복이 많습니다. 제가 봤지에. 네. 근데 진짜로 찬실이랑 장구경이 특히 그 방에서 그때 나누는 그 장면은 왜 찬실이한테 이 우주의 기운이 장구경을 보내줬는지 알 것 같은 진짜 그런 순간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죠. 저도 그 장면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감독님한테 이것도 많이들 이렇게 감독님의 색깔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두 영화를 나란히 보면 감독님은 예를 들면 미지의 존재인 정말 우리 이 산나물 처녀라든가 장구경이라든가 아니면 선남이라고 불러야 되나? 선남들, 찰스 막 이런 선남들 이런 약간 환상적인 존재들을 되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막 이렇게 쓰시는 그런 상상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게 감독님 영화마다 나타나는 게 우리도 되게 발견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이왕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쓸 것 같으면 시치미를 뚝 떼고 써야 사람들이 뭐 봐주지 않을까 하는 자세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막 안 따지고 이게 재밌을 것 같다면 그걸 가감하게 저는 하는 편인데 사실 이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었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꿈이 소설가였어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요. 그래서 실제로 습작을 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있었거든요. 소설을 쓴다고. 그래서 밤새 뭐 글을 써가지고 친구들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글을 뭐 쓰기는 좀 쓰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쓰는데 읽어주면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쓰는데 제 마음에 있던 심상을 거의 폭로하는 듯한 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못 견디고 금방 그 꿈을 포기한 겁니다. 사실 그 꿈을 가지고 뭐 그냥 후배 팠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때 금방 철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꿈이 없어지니까 이제 시름을 잊으려고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제가 비디오 가게 점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나 그냥 영화 감독 할래 이랬는데 그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성급하게 꿈을 그렇게 정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되게 꿈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덜 헤매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어쨌든 이 창작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작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강박을 가지게 되니까 섣불리 이렇게 글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뭔가를 표현해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듀서를 하는 동안에도 그 열망이 그렇게 사그러지진 않아서 가끔 이렇게 글을 쓰면 그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 오리지널리티의 강박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있잖아요. 엉뚱해도 좀 개연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쓰면 작품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누가 봐도 김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들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영화는 다른 영화랑 비슷하고 영화는 좋아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망해도 이거는 김초희 거다라는 인정을 갖고 싶은 거죠. 그 어렸을 때 그 강박과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완전히 객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제 작품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저도 알거든요. 근데 보면 한심합니다. 그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좋은 영화라는 소리 듣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왕이면 이 창작자의 길을 걷기로 한 이상 조금 망하더라도 저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용감하게 써야 뭐가 또 그 실패하더라도 그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영화에서 배운 티가 안 난다고. 예. 그 칭찬인 것 같은데. 예, 그 말이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동안 많이 봐왔던 영화에 대한 그 많은 정보를 제가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 때만큼은 좀 약간 B급 소리 듣더라도 예,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을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새싹입니다, 새싹. 그러니까 네, 그냥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아니요, 근데 그게 특별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게 더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말씀을.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말씀드리고 객석에 마이크 넘겨드릴 텐데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특히 자유연기와 산나물 처녀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영화 좋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저도 영화 좋아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인데 세 영화 모두 자기가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추구해오던 어떤 것이 사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아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오히려 오는 성숙함? 거기서 오히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 근데 그걸 깨달아야만 넘어갈 수 있는 다음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는 영화가 그리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만의 각자의 방식으로 살뜰하게 다 다르게 개성적으로 얘기해주는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감독님의 경험에서도 다 나온 거고 배우님도 연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연기하셨을 테고 또 그런 마음을 딛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두 분께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런- 성숙과 너무 어렵게 말했죠 제가. 아니 너무 사실 제가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새 영화를 보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로 이렇게 조명해 주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질문. 마음이 평소에 좀 곱다는 소리 들으십니까? 사실은 좀 아, 일찍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노력하셨구나. 네, 당연하죠. 네.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 새 영화를 이렇게 묶어 주시다니 지금 그러니까, 감탄하느라고 질문을 까먹었어요 나도. 예.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이런 힘든 걸 잘 겪고 왔냐 이 말입니까? 뭔 그쵸.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찬실이의 태도 변화 같은 거기도 한데 영화가 가장 위대한 거고 영화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의 절대적인 게 완전히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화가 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를 깨닫고 영화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어떻게 보면 영화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게 되고 내 삶을 더 잘 살 수도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건 내가 처음에 뭘 좋아할 때는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세월을 겪고 반드시 어느 나이가 되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얘기해주는 영화나 소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얘기하는 영화나 소설들은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세 편의 영화가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소중하게 담아야겠다. 영화에 연기에 그런 생각을 각자의 삶에서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청하고 싶어가지고. 예. 저는 그 좀 늦게 시작했다는 이 얘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환상이 너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29살 때 저는 굉장히 직장 마치고 집에 가서도 많이 울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사를 그만두는 것밖에 없었고 극단에 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환상만 계속 갖고 있고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안 하면 죽을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막 다 까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기술을 익히는데 더 큰 방해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내 생각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을 틀렸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날 보고 틀렸다고 한다.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너는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의 벽이 생겨서 그 마음을 깨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한 35, 36대니까 엄마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한 뭐 15년, 16년 직장 생활 한 군데 좋지도 않은 직장 다닌 그걸로 엄마를 다 이렇게 케어를 다 하고 그때 가서 저는 이제 조금씩 무대에 서게 됐지만 그때서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나를 망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다 환상이죠. 다 환상인데 이거는 최초의 환상에서 온 환멸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30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EBS에 보면 한국기행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겨울철에 쭈꾸미 이렇게 잡아가지고 꾸벅 묶고 이런 거 그래서 누워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제쯤 어촌에 가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상상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동하는 삶하고도 떨어져서 이미 40대가 됐고 그렇다면 내가 한 번은 뭐 한 6개월을 공연을 안 해봤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한 100일을 촬영을 안 하고 놀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근데 저는 이미 배우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과거의 마음과 달리 다른 게 되고 싶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에서 제가 아는 거는 영희가 찬실이에게 들려준 것과 같은 거고 그리고 지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배우 생활은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돌을 깨듯이 제 정신과 제가 저의 혀 그리고 저의 팔, 다리, 걸음걸이, 저의 느린 템포 이런 것들을 돌을 깨듯이 나 자신의 그런 진보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앙상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완성품으로 여러분과 만나지만 현장은 항상 그 날의 어떤 균형의 상태에서 좋은 컷이 나오는 것이지 최고의 이상적인 컷이라는 것은 없고 뭐 무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균형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게 이제 하늘 일이고 그리고 나 또한 지금 벌써 43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어떤 어떤 모든 작업의 현장은 사회죠. 그 사회에서 그 이미 뭐 허리의 상태에 있고 안정감 있게 주변과 어우러지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서 예전처럼 100점 맞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뭐 80점 저희 영화에서 별 3.5점을 많이 주시던데 그게 70점 아닙니까? 그 70점이 얼마나 좋은 점수입니까? 영화에서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70점, 80점 이상 잘 못 받잖아요. 근데 내가 100점 받으려고 노력하면 탈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7, 80점 받겠다 생각하고 살려고요. 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 슬픔이 만약에 크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소설가도 되고 싶었고 감독도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꿈을 잘 못 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해져야 된다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랑 결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을 그렇게 찾아갖고 뭔가를 창작해서 만들어서 인정을 받는 그 과정이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삶하고 그렇게 비슷한 유형의 길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되게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고 그 사이에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수없이 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인생을 만드는 건데 그걸 보는 눈과 균형이 없었던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슬픔의 크기가 용수철만큼 튀어올라서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 아직도 저 속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입하니까 제 삶에서 진작 중요한 것들을 다 유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멈춰서서 보니까 제 주위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많고 밖에 나가서도 산책을 해도 이 세상에 예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디 하나에 그냥 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저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제가 목표하는 바도 그냥 나름대로 한번 실천해서 가보고 그렇지 않은 또 세세한 삶도 좀 잘 해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균형감을 찾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한 며칠 동안 제가 되게 번잡스러운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치고 힘들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눈 딱 뜨자마자 집을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집 근처 홍제천을 제가 걸어다녔어요. 아, 그 영화에 보셨죠? 제가 저 영화 찍을 때는 홍제천에서 안 살았거든요. 근데 산나물천에 그 폭포 나오는 그 바로 옆에가 저희 집입니다. 제가 이사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겠죠? 네, 이사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홍제천을 1시간 넘게 걸으면서 참 코로나 전국이지만 마스크 쓰고 걷는데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진짜 이 봄이 온 것도 느껴서 좋았고 그 오리가 막 그 가물어 있는 물에 막 열심히 막 집단에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오리도 그런 것도 참 좋았고 결국은 우리 삶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삶은 다 죽는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가야지 하면 삶이 돈을 축적하게 되고 그 돈을 이단의 교회에 갖다 바치는 그런 무지한 그런 짓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자명한 사실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 뭐 그렇게 예. 그거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실패한 사람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것이고 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대로 그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보다 중요한 게 많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이나 오늘 이게 하나만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그러면 근데 산나물 전문가로서 우리 강맑은 배우님께 딱 어울리는 나물 별명 하나만 지어주세요. 네. 저기 산나물천에 보면 쓴박이 나오잖아요. 네. 쓴맛이라고요? 근데 저게 쓴박이가 아니래요. 저 영화에 나온 게 쓴박이가 아니래. 쓴박이 저렇게 저 치커리라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예, 연출부가 잘못 구해온 소품이야. 근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사람도 다 색깔이 다르고 나물도 다 맛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나물로 뭐 하게 우리 장명 진입 장벽이 낮은 콩나물로 할게요. 우리 네. 콩나물처럼 귀엽고 아삭아삭한 우리 콩나물 처녀의 어디든지 가면 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인
예, 찬실이 같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콩나물. 네, 그러면 얘기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부끄러움 타시지? 네. 그게 아니라 막 영화가 뭐 말할 게 없나 봐요. 정말 이러시기에 네, 여기 먼저 검은 그 재킷 입으실 분 드리고 뒷줄로 드릴게요. 네. 또 뵙네요. 자주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한두 번, 이제 세 번째부터는 소품들의 눈이 되게 많이 가고 그 주위에 배경들의 눈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찬실이가 소피 방에 이제 집에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7색깔 무지개가 보이고 이제 소피의 잠옷을 보니까 이제 공작새 패턴처럼 그런 패턴이 보이고 이제 소피가 시사회 가는 날 찬실이가 방에서 책을 들춰보잖아요. 근데 그 책 속에도 새 책갈피가 있고 그 뒤에도 새 시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새가 있어요. 네, 거기. 그래서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다 직접 준비하시고 상의해서 네, 하신 그런 것이 컨셉 회의 할 때 미술부랑 얘기했던 거고 미술팀에서 다 제가 말한 의견대로 꼼꼼히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미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네. 되게 매의 눈을 가지셨네. 네, 영화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그 사소한 거지만 제가 너무 영화 2번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 가을에 나무에 감자가 열려 있잖아요. 감자는 밭에서. 죄송해요. 저분 너무 귀여우시. 저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감독님이 규정하시는 네. 귀여움. 저는 네, 그 부합하시는. 비일상적인 어떤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배를 올려놓은 거다. 아니, 감자를 올려놓은 거다. 감자를 나무에 꽂아놨다. 연출이다. 의도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비일상적인 그런 환상적인 장치랑 되게 일상생활의 그런 요소들을 잘 섞으시는구나. 그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자의 그 의미가 환상을 깼다. 그렇게 봐도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근데. 강맑은 배우님이 그때 내랑 닮았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의미가 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찬실이라는 이름이 빛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빛나는 열매라고 언급되지 않지만 찬실이가 뭔가 오랫동안 자기 꿈을 향해서 내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제가 빛나는 열매를 영화에 상징적으로 드러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가나무는 사실 찬실인데 그 모가나무 밑에 외국인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 영화가 문제입니까? 네, 불친절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도무지 그 장면은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분들, 관객분들도 많고 이게 말을 하면 막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해되면 연출을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얘기를 또 들어본 관객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원래는 그 모가나무를 쳐다보는 건 그냥 찬실이가 찬실이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건 시나리오에 있었고요. 그런데 소피 집 안은 이태원이고 실제로 소피 집 앞은 성남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간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발견해낼 예민한 관객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소피 집이 이태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제로 제가 촬영한. 근데 이태원에 외국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피 집 앞에다 외국인을 한 명을 세우면 이태원 같이 보이겠지 하는 게 그 생각이 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 보출이 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촬영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소피 집 앞에 그 모가나무에 외국인 한 명 그냥 보조 출연처럼 지나간다고 그 이태원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오기로 하신 분을 다시 돌려보낼 순 없고,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외국인이 모과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은 사실 찬실입니다. 찬실이랑 옷을 비슷하게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실이도 몰랐던 진짜 찬실이가 이제부터 마주하게 될 낯선 찬실이보다 먼저 와서 그 모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찬실을 마주치니까 그 외국인이 찬실이를 아는 척 하는 겁니다. 하이. 그러면 그 외국인이 가잖아요. 가면 찬실이가 내하고 닮았나? 그러면서 화면이 회상신으로 접어들면서 사과, 감, 배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찬실이 깊은 내면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 겁니다. 감독님을 위해서 다 한번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드리기로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야 보입니다. 고개를 막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되면 자,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죠. 네. 실패한 연출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장면에 대해서 얘기와 실마리를 제공해 주신 그것도 되게 신비한 방식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음 회차 때문에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빨리 여쭤보고 싶은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듣고, 네. 언제나 맑음이라고 써주신, 네. 그 대사뿐 아니라 이 배우들 몸으로 하는 연기도 되게 코믹하고 재밌었는데 특히 소피네 집 현관이나 그 내려오는 계단에서 영희랑 찬슬이랑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게 대본 단계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리허설 과정에 좀 뭐 촬영 때 힘든 점은 없었는지. 빠르게 대답하면 그 소피하고 김영이 어쨌든 이제 썸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국 안 이뤄지지만. 소피랑 김영 말고 그러니까 찬실이랑 김영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무언의 기류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밋밋하게 계단에서 내려오면 그 느낌이 안 사니까 그 계단에 제가 그 택배 박스를 좀 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을 비껴가면서 내려와야 그 서로 그러니까 이 맑음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지 보여주려고 그 설정입니다. 썸도 철저한 설정하에 탈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훈을 내려오면서 근데 진짜 뭔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찬실이가 코로나19를 뚫고 이렇게 2만 돌파를 하게 된 건 정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큰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덕분에 더 진하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무슨 더 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뵈며 얼마나 이 영화를 아끼는지 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특별전에 와주셔가지고 특별전에 와주셔서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텐데. 배너도 아니고 예, 그리고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 영화가 좀 요즘 좀 우울하잖아요. 저도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내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내가 GV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건 아닐까 계속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다들 어떤 사연으로 혼자서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우울한 시절인데 이런 시간 여러분께 힘이 된다고 하면 저한테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덕분에 행복하고요. 예, 무사히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조심조심 재미있게 삽시다. 진짜 이렇게 앞에서 보기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되게 복된 시간을 나눠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